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출발새 아침 황보선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9월 11일입니다. 벌써 19년 전이죠. 2011년에 미국 뉴욕 세계무역센터 등에서 9.11 테러가 일어나서 3천여 명이 사망한 비극의 날입니다. 1919년 오늘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통합 출범했고요. 또 대한민국 임시헌법이 공포가 됐습니다. 이 밖에도 역사 속 오늘엔 많은 일이 일어났죠. 새삼 새로 맞은 오늘이 사회적으로 또는 각 개인에게도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일어날 수 있는 중요한 날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2020년 9월 11일은 청취자 여러분께 좋은 일만 듬뿍 일어나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의도 중계석에서는요, 정부의 통신비 2만 원 지원에 대해서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요. 고 임세원 교수의 유가족이 복지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남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한 일을 이루는 의사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고인이 절친이죠. 백종우 경희대학교 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에게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한 주간의 핫한 뉴스를 재밌게 전해주는 한뉴스 주주총회, 그리고 김대호 기자의 연예 동그랑땡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0년 9월 11일 금요일 YTN 라디오 출발새 아침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힘찬 목소리로 오늘의 중요한 뉴스만 잘 골라주는 박철민 뉴스캐스터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철민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광복절에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의 규모 처음으로 공식 확인됐죠? 그렇습니다. 총 540명이 집회에 참석했고 이 중에서 14% 정도인 68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4%요? 예. 진짜. 어제까지 확인된 확진자 중에 광복절 집회 관련 확진자가, 그러니까 전체 확진자입니다. 네. 557명. 그리고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1167명으로 됐는데, 이들이 다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서 확진된 거냐? 사랑제일교회 그 1167명이 네. 그걸 분석했는데 540명 정도가 집회 참석했고 7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좀 헷갈리는 집계인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동안 집회에 참석한 사랑제일교회 신도가 정확하게 몇 명인지 파악되지 않았는데 정광훈 목사도 광화문 집회 연관성을 부인하면서 저희 교회는 오늘도 이 자리에 한 명도 안 나왔습니다라고 집회 현장에서 얘기하기도 했었죠. 질병관리본부 자료에 따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제일교회 신도 540명이 이곳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 네. 14%네요. 예. 또 묘하게 또 그 2021년 의사 국가시험 국가고시 실기시험 응시율과 똑같네요. 네. 야, 소름 돋았습니다, 지금. 네, 중요한 건 아닌데요. 네. 자, 집회 당일에 확진된 현장에서 그 감염을 통보받은 사람도 있다면서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그 현장에서 감염을 통보받은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요. 네네. 이 신도는요, 증세가 있어서 전날 검사를 받고도 자가격리를 하지 않고 집회에 나간 거죠. 그리고 현장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전화상으로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사랑제일교회에서 시작된 감염과 광복절 집회 사이의 연결고리가 이것으로 확인됐다라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입니다. 게다가 교인들이 아직 다 검사를 받지 않고 휴대전화를 끈 채로 집회 참가자들까지 그렇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이 규모가 더 커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일부 극우단체들이 개천절 대규모 집회도 강행할 태세여서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회 참여한 그 시간대 네. 그 현장에서 그 일부 시위대 중에 참여한 분들 가운데 일부가 당신 감염자다. 예. 이런 통보를 받았다. 이런 그렇습니다. 사람도 있었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처음으로 당 차원에서 개천절 집회 자제를 호소했지요. 그렇습니다. 네. 두 손 모아 자제를 부탁드린다. 네. 이런 표현을 썼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네. 무슨 얘기입니까? 예. 정광훈 목사의 지지 세력인 8.15 집회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주제 넘은 얘기라면서 야당이 야당으로서 국민을 대신해 일하고 존재감을 드러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야당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도 예상하지 못할 만큼 엄청나게 많은 국민들이 광화문으로 쏟아져 나온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저희들이 오늘 경찰청장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요. 제 질문이 맞아요? 예, 맞습니다. 예.
정말 상식을 뛰어넘죠. 네. 비대위는 경찰청장과 함께 종로경찰서장과 종로경비과장을 고발한다는 계획입니다. 고발 이유는요. 정말 많습니다. 직권남용죄, 강요죄, 집회방해죄, 직무유기죄. 여기서 직무유기죄에 감염병 예방법 위반이 들어가 있는 건데요. 비대위는 당초 지난달 15일 광복절에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키면서 집회를 열 예정이었는데 경찰들이 차벽을 세우면서 참가자들이 이 안에 몰아넣어졌으니 감염 위험에 빠뜨려진 거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당시 경찰이 9,500명이 동원돼서 차벽을 세우고 참가자들을 숨도 못 쉬게 밀착시켰다라는 이유를 댔습니다. 한편 경찰은 개천절 모든 집회에 금지 통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네, 그날 뭐 이를테면 10명 이상 모이는 거 다 금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를 5분가량 태운 택시기사가 감염됐다고요? 네, 정말 네. 억울합니다. 3분에서 5분 정도의 네네. 그 탑승 시간 동안 이 택시기사가 감염이 된 건데요. 네네. 그것도 한 명이 아닌 두 명입니다. 부산에서 발생했고요. 지난 4일 확진된 부산 320번 환자와 지난 8일 확진된 부산의 336번 환자인데요. 모두 부산 307번 확진자의 접촉자였습니다. 예. 거슬러 올라가면 320번 확진자는 307번 확진자, 그러니까 선행 확진자죠. 이 사람을 지난달 31일 자택에서 인근 병원으로 이동할 때 3분 태웠고요. 336번 확진자는 307번 확진자가 지난 1일 집에서 인근 보건소로 이동할 때 5분간 태웠는데 감염이 된 겁니다. 게다가 이 택시기사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경로로 이렇게 감염이 됐을까요? 궁금하네요.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예. 307번 확진자가 택시를 이용하면서 두 차례 모두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는데 신용카드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감염되지 않았을까 하는 네. 가능성이 하나 있고요. 네. 또 에어컨을 틀어놓고 환기가 안 되는 상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농도가 올라가서 그 네. 안에서 감염된 것으로도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택시기사가 5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승객과의 접촉에서인지 아니면 다른 확진자와의 접촉에서 감염됐는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YTN 라디오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택시기사분들 많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운전 중에 이 환기 자주 하시고 마스크 착용 잘 하시고 그리고 이런 그 카드를 주고 받았을 때는 손소독 꼭 철저히 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네. 코로나는 늘 경계해야 하는데, 자, 강원도 원주의 한 병원 너무 경계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강원도 원주에 있는 한 대학병원이 최근 2주 사이에 한 번이라도 외식한 사람은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병원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걸 막겠다는 취지인데 2주 안에 뭐 외식을 한 번이라도 하면 병원을 못 간다. 너무하다라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병원인데 네.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네. 왜 그런지는 이해는 갑니다만. 예. 네, 좀 지나친 거 아닙니까? 지나치다는 그런 말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예. 이제 병원이 조금은 이걸 이제 규정을 완화하겠다는 취지인데 예. 원주시 보건소도 나섰습니다. 주민들의 민원과 항의가 잇따르자 해당 병원에 불편을 개선하라고 행정 지도를 한 거고요. 이 병원도 이런 규정이었는데요. 식당이나 카페에서 식사나 음료를 마셨다면 2주가 지난 뒤에 진료를 받을 수 있게끔 하고 굳이 진료를 원한다면 72시간 내에 발급한 코로나19 음성 결과지를 지참해라라는 내용이었는데 앞으로 이런 내규를 완화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뭐 또 어찌 보면 이 병원의 이런 입장도 이해는 가는 면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식당이나 카페 같은 곳은 이제 외식 이제 하고 온 사람들 대부분이 요즘도 식당에서 사람들이 마스크를 내리고 밥만 먹는 게 아니고 네. 이야기를 말도 하잖아요. 하죠. 예.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보통 비말이 이렇게 날아가니까. 예.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식당에서도 대부분 이왕이면 대화를 자제하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어떤 식당 같은 경우에는 예. 식사 다 했으면 빨리 나가라라고 좋지 않은 식당들도 예. 있거든요. 네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네. 거의 확산 추세가 접어들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한 달 전과 비교하면 예. 이 확진자 수가 많은 꽤 편이죠. 많은 편이거든요. 예. 그런 강경한 조치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예, 그래요. 자, 다음 소식도 병원 관련이죠. 지난해 6월 병원에서 인공호흡기로 면명하던 아내 호흡기를 떼서 순직한 남편이
어제 선고를 받았군요. 네. 어떤 얘기입니까? 지난해 6월 병원에서 인공호흡기로 연명하던 아내의 호흡기를 떼서 숨지게 한 남편의 사연인데요. 예. 어제 선고를 받았고요. 살인죄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 씨의 사연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 텐데 어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분은 중국 교포고요. 아내와 함께 1985년 중국에서 결혼하고 슬하에 아들과 딸을 뒀는데 먼저 한국에는 아내가 2016년 입국을 했고 예. 이 씨는 뒤를 따라서 2018년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이 경북 김천시의 한 요양병원에서 똑같이 요양보호사로 일을 했는데 이때 이제 주로 중환자들을 돌보다 보니까 가족들의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을 지켜봤고요. 이때 예. 당시에 종종 아내가 남편에게 다른 가족들에게 짐이 되기 싫으니까 나중에 아프더라도 연명치료는 하지 말자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다가 2019년 5월 달에 말이 씨가 됐는지 아내가 원인 불명으로 쓰러졌고 예. 인공호흡기로 연명을 하게 된 거죠. 이 병명도 모른 채 병원을 전전하던 남편은 쓰러지고 일주일 후에 인공호흡기를 떼서 아내를 숨지게 한 겁니다. 네. 슬픈 그런 사연이네요. 네, 맞습니다. 자, 이 남편이 경제적 부담 등을 호소하면서 선처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하기도 했죠. 네, 죄를 네. 부인한 것은 아니고요. 예. 집행유예 정도로 좀 선처해주면 어떻겠냐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예.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이 씨는 아내의 소생 가능성이 없었다는 점과 아내가 생전에 연명치료는 받지 않겠다고 밝힌 점, 그리고 하루에 20만 원에서 30만 원에 달하는 병원비 등으로 인해 범죄를 저질렀다며 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호소했습니다. 검찰은 연명치료 기간이 일주일에 불과했던 점과 합법적인 방법으로 연명치료 중단이 가능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경찰은 병명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다른 병원에서 추가로 검사를 받을 수도 있었는데 섣불리 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은 비상식적인 행동이다라고 이런 얘기를 했고요. 예. 배심원 9명 중에서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고 이 중에 가장 많았던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네. 안타까운 소식이었네요. 네. 다음은 크로아티아가 연인들의 재회 성지요? 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연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예. 떨어져 있다가 이 크로아티아에서 만나는 네. 재회 성지가 되고 있다. 그런 기사인데요. 유럽의 크로아티아가 코로나19 사태로 생이별한 전 세계 연인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48시간 이내에 발급된 음성 확인서만 있으면 최대 발병국 미국을 포함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합리적인 그런 방식의 어떤 이것도 관광객들 유치하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네. 사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예. 우리나라는 그냥 예. 들어올 때 입국 검사에서 예. 음성만 받으면 되고요. 네. 2주 동안 자가격리해서 아무 이상이 없으면 네. 입국이 허용되는 거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네. 입국을 허용하고 있지 않은 국가들이 많다 보니까 네네. 이런 것도 이제 하나의 관광 마케팅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지금 많은 국가들이 외국인 입국 금지를 하고 있는데 네. 연인들을 위한 예외 구정을 만들었다라고 이제 선포하는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최근에 이탈리아가 지난 8일부터 배우자가 아닌 외국인 연인의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고 예. 재밌는 거 이걸 또 규정으로 하면서 교제 기간을 뒀는데요. 예. 지금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9개월 이상 교제하고 반드시 대면 데이트 경험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 규정이 적용된다라고 했고 예. 벨기에 같은 경우에도 2년 이상 사귀었거나 1년 이상 동거 또는 아이가 있는 커플로 대상을 한정했습니다. 좀 이렇게 해서라도 네. 관광을 조금 더 유치하려고 하는 거로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입국 금지 예. 전제 조건이 있는 국가들이고요. 예. 참고로 전 세계에서 한국인의 입국 금지 조치를 한 국가는 모두 85곳이고요. 예. 중국의 지역까지 포함해서 85곳이고 유럽에서는 독일, 러시아 등 14곳이 우리나라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단 예외 조항이 국가마다 다를 수 있고 매일매일 이게 업데이트가 되니까요. 외교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의 알찬 뉴스들 꼬키오 뉴스 브리핑 통해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철민 뉴스캐스터였습니다. 네,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사이다. 여의도 중계석 시간입니다. 여의도 정치 상황을 누구보다 명쾌하게
풀어주실 두 분 함께 하십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설훈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민주당의 설훈입니다. 네,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두 분 좀 네, 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근데 바뀐 부분들이 좀 몇 개 있죠. 설훈 의원님도 네. 예. 저도 최고위원직을 네네. 이제 전당대회를 해서 새 최고 지도부가 들었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국난극복위원회가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네.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만들어져서 우리 그 이낙연 대표께서 상임위원장을 맡으시고 네. 다선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공동위원장을 저는 맡고 있습니다. 네. 정책위장 총망라되어 있는 우리 당의 구조입니다. 예. 최고위원회에 이어서 또 굉장히 중요한 자리 맡으셨습니다. 네. 네. 자, 홍문표 의원님도 사실 그 자리 그냥 있습니다. 당이 바뀐 거 아닙니까? 당명이 바뀐 거죠? 당명이 바뀌었죠. 예. 어떻게 좀 뭐 하시는 것 같이 예. 좀 생소합니다마는 예. 자꾸 이것을 부르니까 네. 또 상당히 친근감이 있고 네.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저 국민의 힘이라는 당명은 자유, 민주, 공정, 법치 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국가, 시장경제 그걸 원칙으로 정당으로서 네. 국민과 함께한다는 큰 뜻을 가지고 네. 새 출발을 했는데 잘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 국민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우리가 보통 이제 무슨 클릭이란 말을 쓸 때 이제 중간에서 좀 더 좌측으로 가는 의미를 띈다.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런 해석이라든지 또 그게 맞다면은 이렇게 그런 식으로 좌표를 정한 거에 대해서 또 우리도 좋습니까? 고정관념에서 조금 좀 벗어나서 네. 예. 좀 다양한 그런 그 우리가 네. 정당의 그 활로를 찾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그런 의미도 담아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 정치사에서 당명이 너무 많이 바뀌어요. 참 이게 악습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툭하면 당명 바꾸고 네. 나중에 사가들이 어떻게 정리하려는지 모르겠어요. 예. 수도 없이 이름이 바뀌니까요. 네. 당장 뭐 저기 한 10년 동안 바뀐 당명을 제대로 꿰기도 이렇게 쉽지는 않은 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구체적인 2차 재난지원금 내용 발표됐습니다. 설훈 의원께서는 사실 그 전 국민 지급 쭉 주장하셨던 걸로 제가 네. 알고 있는데 뭐 걱정되는 점 없습니까? 걱정되는 거는 빨리 코로나 방역에 성공하고 예. 그리고 민생경제에서 이 정상으로 회복되는 걸 바라는데 저는 이 전 국민 1차 때 마찬가지로 예. 전 국민에게 그냥 지원하면 좋겠다, 지급하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당내에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예. 당정청을 통해 가지고 논의를 해본 결과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이 지난번 1차 지급 때는 세출 조정을 통해 가지고 가능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는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전적으로 나라의 빚 국채를 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은 줄여야 된다. 예. 국채 규모로 줄여야 된다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게 꼭 이번에만 끝일 수 있느냐. 3차, 4차도 가능한 거 아니냐. 네. 그래서 그런 때를 대비해서라도 가급적이면 줄여야 된다. 지출 규모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선별해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선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걸 행정에서는 가급적 가능하게 줄일 수 있는 조건이 있다. 예.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 선별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잘 정리할 수 있는 이런 행정적 이 지원 체제가 돼 있다. 네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국채도 줄이고 그렇게 한다면 선별 핀셋 형태로 네. 맞춤형으로 가자.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논의가 이 민주적으로 정리가 된 셈이죠. 그래서 네. 따르기로 했습니다. 네. 따르기로 하셨죠. 자, 그러면 홍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선별 지급으로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저도 뭐 선별 지급 쪽의 생각을 전 갖고 있었습니다만 예. 이 뚜껑을 열고 보니까 네. 그 내용이 그렇지 못해서 저는 조금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를 들면은 2차 재원 소위 지원금이 7조 8천억 아닙니까? 예. 그것이 대부분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네. 그리고 이번 그 재난의 피해를 많이 보신 분들 예. 이쪽이 집중돼서 선별이라는 이름을 네. 우리가 썼는데 이 뚜껑을 열고 보니까 뭐 13세 초등학교 학생들 네. 여기에 지금 들어가는 것이 약 9,200억 정도 됩니다. 예. 물론 줘서 나쁜 거는 없겠지만은 이번에 선별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알고 보니까 사실은 내용은 전 국민에게 다 주는 것처럼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효율성이 예.
과연 처음에 생각했던 만큼 나올 것이냐. 이런 것이 저는 그건 통신비 2만 원의 경우에 되는 2만 원이라도 얘기죠. 국민에게 13세 이상 다 주는 것이 그 부분하고 구분해야 합니다. 통신비 경우하고 지금 저 2차 지원금하고는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이제 통신비 2만 원 가지고 논쟁을 한다면은 그건 말씀 맞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2차 지원금은 처음에는 맞춤형으로 하는 건 맞죠. 선별이라고 그래서 7조냐 뭐 6조 얼마냐 하다가 이 이제 13세 이상의 통신비가 들어가니까 이게 이제 7조 8천억이 돼버린 거예요. 전체 예산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그 내용에 이제 이런 부분에다 초등학생까지 넣어버리니까 이게 선별이라는 의미가 없어져 버리고 또 선별에 대한 저항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제 이것을 소위 급조해서 커버하기 위해서 내놓은 자구책이 이제 초등학생 13세 이상 이제 전화요금인데 근데 사실 이 통신비는 이 대기업에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꼼꼼히 이걸 좀 계산을 해보고 따졌다면은 전 이러한 사실 잘못 계산된 정책은 나오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고 차라리 저는 이 가을에서 겨울로 접어드는데 우리 여기 독감이 지금 예상되고 있다고 그런다면은 전 국민에게 독감 무료 예방 주사라도 줄 수 있는 이런 예산이라도 차라리 여기다 넣었다면은 좀 더 명분이 있었을 텐데 앞으로 닥쳐올 그리고 또 많은 의학계에서 그렇게 염려를 하고 있고 그래서 좀 더 이거는 졸속으로 좀 뭔가 이 정책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지 않냐 해서 저는 이 효율성 그리고 여기에 대한 가치성이 경제성이 좀 떨어지지 않겠냐 하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통신비 2만 원 지급하느니 차라리 그 독감 예방 백신을 전 국민이 맞도록 하는데 예산을 쓰는 게 더 효율적이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네, 13세 이상이면은 졸업생이 초등학교를 졸업해야 됩니다. 그렇고 지금 2만 원을 그렇게 지급을 하자 하는 부분은 뭐 2만 원이 그게 돈이냐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도 나올 수 있지만은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통신비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제일 어려운 부분을 우리가 좀 덜어드리자. 그렇다면 이 부분은 어려운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입장에서 2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시비할 부분은 아닐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독감 예방 주사를 놓도록 하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젊은 사람은 독감 예방 주사를 맞을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대충 이 코로나 이전만 하더라도 독감 예방 주사는 나이 드신 분들에게 권장됐던 사안이기 때문에 독감 예방 주사에 대해서는 지금도 무료로 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 한다면은 그건 좋은 방안이 될 수 있겠네요. 검토해 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취약 지역이라는 부분에 전제를 놓고 선별이라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번에 13세 이상이 전화 물론 1,000원도 아쉬울 때가 있죠. 그러나 이제 그런 큰 틀에서 본다면은 결국은 이 저희 통신비는 대기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100원을 써서 서민 경제를 살리고 취약점을 살리는 이런 그 2중 3중의 효과를 보는 요번에 소위 재정 지원이 필요한 것인데 물론 뭐 2만 원도 큰 돈이죠. 그러나 이 효율성 부분에 경제적 활성화 부분에는 결국 대기업에 들어가는 이와 같은 통신비 문제보다는 좀 더 큰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독감이라든지 국민 차라리 전체에게 복지라든지 건강에 갈 수 있는 부분 또 이번 취약 지역의 계층에 재난지원금을 준다는 전제에서 했다면은 좀 더 섬세하게 이 자영업자라든지 기타 등등의 어려운 분을 좀 더 줬으면 아쉬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다 나가도록 돼 있으니까요. 그 급조에 대해서는 뭐 저도 같이 합니다만은 정리가 잘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 국회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윤영찬 의원의 그 메시지 논란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사실 뭐 들어와라 이런 간단히 보면요 그런 메시지였는데 뭐 이게 관련해서 이제 야당 쪽에서는 윤영찬 의원 그 과방위 위원회에서 물러나라 뭐 이렇게 사퇴 요구까지 하고 있습니다. 뭐 심지어 의원직도 사퇴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말씀하시죠. 뭐 그걸 뭐 위원직을 하라는 그런 네. 정치 공세이고요. 예. 윤영찬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게 이제 여야 이 대표 연설 부분은 비중을 같이 다뤄줘야 되거든요. 예. 그게 이제 상식인데, 근데 그 윤영찬 의원이 그 뭐 그런 전문가이니까 그걸 들여다보니까 우리 이낙연 대표 부분하고 조영 대표 부분하고 보니까 좀 경우가 안 맞다. 조영 대표 부분은 이 그대로 바로 실시간으로 포털에 올라오는데 지난번 이낙연 대표 때는 안 그랬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이게 안 맞지 않느냐. 여당 탄압 아니냐. 네. 여당에 대한 홀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현상이 벌어졌던 것 같은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AI가 이게 조정을 한대요. 네. 네. 그래서 뭐 가타부터 할 조건이 아니에요. 윤영찬 의원이 그걸 정확히 몰랐던 것 같아요. 퇴사하고 난 뒤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 새로 조정해서 했던 것 같은데 윤영찬 의원 잘못이죠. 잘못한 겁니다. 네. 본인이 또 사과를 했고 예. 또 우리 이낙연 대표께서 엄중히 또 나무랬고 그래서 정리가 된 사안이기 때문에 이건 뭐 두말할 것 없이 사과도 했고 잘못했다고 했으니까 뭐 그건 틀림없습니다. 예. 그까지 시비하지 마십시다.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간단하게 넘어갈 문제는 아닙니다. 뭐 예를 든다면은 작년 김경수 경남도지사 이 사건 때도 이 몇십만 건의 여론조작 이 트링키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런 걸 연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도 민주당이나 청와대가 이 여론몰이에서 저는 상당히 유리했고 네. 또 많은 재미를 봤다고 생각되는데 이 윤영찬 의원은 거기에 전문가입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력이나 그분이 그동안의 그 전문적인 분야가 입증하듯이 그렇다면은 요번에 뭐 여론에 의해서 또 어떤 주관적인 생각에 의해서 그 여당 의원이 안 들어가 여당 대표가 안 들어갔다 해서 야당을 꼭 넣어야 여당이 안 들어가고 야당이 들어갔다고 그래서 그거를 불러들여 가지고 뭐 조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액션의 문자 메시지는 네. 참 우리 국민들에게 겁을 주는 거고 불안하죠. 그리고 믿음의 신뢰가 없는 겁니다. 꼭 여당이 그 메인에 들어가야 되고 야당이 들어가면 안 되고 그런 논리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발빠르게 어쨌든 그 지금 신임 대표께서 예. 아주 엄중 경고를 한 것은 예. 전 잘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인이 등 떠밀려서 뭐 사과를 한다든지 이것 갖고 이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고 이 AI라는 그 인공지능 예. 그것도 지금 딴 사람은 모르지만 윤영찬 의원은 움직일 수 있는 실력과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앞으로도 이런 문제를 또 그동안에도 이런 문제를 어떻게 다뤘는지 저는 소상히 밝혀야 이 문제가 풀리지 그냥 적당히 이걸 사과했으니까 넘어가자. 그렇게는 저는 안 되리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영찬 의원 관련 논란 여기까지 짚어보고요. 잠시 광고 들은 다음에 국회의원들 그 재산신고 관련 또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YTN 라디오 출발새 아침 1부 순서에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더불어민주당 서른 의원,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출발새 아침 2부 시작했습니다. 여의도 중계석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지난 4.15 총선 입후보 과정에서 재산신고 당시에 약 11억 원을 누락했다는 의혹. 요즘 논란이 뜨겁습니다. 두 분도 당연히 재산신고 해보실 테고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보십니까? 먼저 포문을. 글쎄 이 부분은 저는 뭐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선관위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또 고발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뭐 조수진 의원뿐만 아니라 이왕에 정치권에 이 문제가 나왔다면은 지금 돌고 있고 또 일부 문제가 있다라고 언론에 또 현실적으로 나와 있는 모든 문제를 같이 좀 잘 다뤄서 정치가 좀 깨끗한 그런 정치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은 어제 오늘 각 그 뉴스와 언론에서 이 문제와 관련된 시민단체 쪽에 또 이
관계되는 분들이라든지 또 민주당의 뭐 김병주 의원, 김홍걸 의원, 또 김희재, 문진석 뭐 이런 등등의 한 열 몇 번 정도의 이런 문제가 같이 계속 불거져 나오면은 예. 난 정치의 자화상이라고 생각해서 빨리 여야가 함께 이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선관위가 신속하게 손을 대서 네. 이 문제를 매듭을 짓는 것이 그래도 우리 사회에 이 불미스러운 한 장면을 해결하는 네. 길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정치권의 자화상이 드러난 것이고 네. 그래서 상관위가 신속히 규명했으면 좋겠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서른님께서는 좀 잔뜩 벼르신 표정이신데요. 예, 지금 네. 우리 당에서는 뭐 여러분 의원 이름들을 거명했습니다마는 네. 김홍걸 의원을 제외하고는 다 그게 성명이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뭐 따로 시비할 거리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제 조수진 의원은 이 4월 총선할 때 선관위 신고한 재산하고 그리고 지난달 이제 공개한 재산이 11억 원의 차이가 나거든요. 예. 11억은 그것도 다 현금성 재산입니다. 네. 그래서 이 현금을 누락했다라는 거는 이거는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고의적인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는데 네. 본인은 뭐 그 실수로 빠뜨렸던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실수라고 할 수 있겠느냐? 뭐 본인이 성명한 내용을 정확히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이해가 잘 안 가요. 채권이 5억이고 그리고 예금 및 보험 금액도 있네요. 네. 그럼 뭐 이게 6억이나 차이가 나고 그래서 총 11억이 늘어나 있는데 네. 근데 현금을 갖고 있었는데 또는 채권을 갖고 있었는데 그걸 몰랐다. 그건 뭐 이해가 안 되는 얘기죠. 이해가 안 되는 얘기고 실수를 보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조수진 의원이 정확하게 풀어서 얘기를 했습니까? 안 했지 않습니까? 했어요. 했어요. 근데 홍 의원님께서는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까? 뭐 저는 이해를 어느 정도 하는데 이제 국민이나 또 언론 쪽에서 볼 때 예. 100%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고발까지 간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사실 좀 재선이 되거나 또는 뭐 어떤 지역구에서 뭐 당선이 됐거나 그런 케이스와 달리 하신 비례대표 아닙니까? 그래서 초반에 이렇게 의원이 된 이후에 아니면 의원 되기 전에 이제 선거 당시에 이런 그 재산 신고를 하는 그 부분에서 경험이 좀 부족해서 그랬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도 어떤 변호사는 얘기는 하기도 합니다. 뭐 이런 부분도 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저는 이 사람이 실수로 빠뜨릴 수 있습니다. 예. 김홍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부인이 분양권을 갖고 있었는데 예. 그걸 정확히 분양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안 했던 모양이에요. 예. 그러니까 부인이 얘기를 안 하니까 부인은 또 그런 건 그 재산 등록 사안이 아니다고 이렇게 또 안일하게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런 부분 등등이 있어가지고 그런 상황이 나왔는데 실수는 있을 수 있죠. 누구든지. 그러나 현금을 갖고 있으면서 이게 등록이 안 됐다라는 것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이건 뭐 어차피 고발되어 있는 사안이니까요. 예. 고발된 부분을 유화를 보고 판단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을 누구든 색안경을 쓰고 보거든요. 네. 돈이 많을 것이다. 네. 상당한 권력의 재정적 축적을 하고 있을 것이다 하는 네. 예상들을 하는데 이번 기회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선관위가 좀 명쾌한 답을 냈으면 좋겠어요. 네. 뭐 예를 들면 지난번 양정숙 의원 같은 경우 민주당에 있다가 이 부동산 문제 때문에 무소속으로 탈당을 해서 나와 있는데 예. 아직도 그 문제는 그냥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뭐 어느 언론인하고 뭐 통화를 하다가 이런 문제 등등 뭐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 기회에 저는 아까 서른 의원 말씀대로 실수라든지 예. 이 초선이라 잘못이라든지 또는 뭐 다선이라 해서 뭐 실수를 안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네네. 조금 좀 선관위에서 좀 깊이 있게 이 문제를 다뤄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문제가 되는구나. 또 거기에는 처벌이 이렇게 오는구나. 요거를 좀 확실하게 네. 보여주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지 않겠냐 하는 그런 기대를 갖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추미애 법무장관의 아들 서모 씨 이른바 특혜 휴가 논란 계속해서 지금 뜨겁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측에서요. 더불어민주당이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서모 씨의 특혜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내부 문건을 입수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권이 조직적으로 공조해서 서 씨를 엄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른 의원님 혹시 내부 문건 이게 글쎄 내부 문건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근데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추가로 폭로할 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네. 그건 참 어떻게 보면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있으면 얘기를 해야죠. 국민앞에 당장 빨리 밝혀서 잘못된 게 있으면 그건 비판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비판받도록 돼야 되고 처벌받아야 될 사안이 있다면 처벌해야 되죠. 그런데 발표도 하지 않고 있다고만 얘기한다면은 이 국민에는 도리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이건 빨리 밝혀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내부 문건 뭐가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내부에 무슨 불법을 하자 이런 게 있겠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내부 문건을 작성할 때 이거 잘못이 있으니까 감추자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건 불법 유무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내용일 겁니다. 있으면 빨리 밝혀 주시길 바라고 제가 지금 추미애 이 아들 서모 일병의 내용을 쭉 들여다보니까 결론을 말하면 이렇습니다. 참 억울하게 짝이 없게 당하고 있구나. 내용을 확실히 들여다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면은 권력을 이용해서 아들을 그냥 어떻게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기 좋게 지금 돼 있습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니까 굉장히 억울한 거예요. 뭘 내가 잘못했다는 거냐. 나는 잘못한 게 있고 우리 아들은 병이 나가지고 수술하고 그리고 기대해서 21개월 마치고 제대했을 뿐이다. 이게 다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면 그게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건 지나치게 이 정치 공세를 씌우구나. 이런 식으로 가면은 모든 사람을 그냥 잘못한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정치부, 이 야당이 그렇게 나오는 자세는 나중에 평가를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게 뭐가 뭔지 국민들이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서른님께서는 이제 서모 씨가 좀 여러 가지 살펴보셨을 때 서모 씨는 억울하기 짝이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셨고요. 근데 야당의 어떤 정치적 공세 이게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하나 따져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국민들이 충분히 이해한다고 생각해요. 한번 공세를 펴보십시오. 뭔 잘못했는지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추미애 장관 아들 서일병의 문제는 황제 휴가다 그리고 탈영 사건이다 이래서 기다 아니다. 이 논쟁이 지금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과정에서 추 장관은 전혀 몰랐다. 관여를 안 했다. 이렇게 인사청문회나 상임위원회에서 언제든지 이 얘기를 일관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그 후에 이제 국방부 인사 기록실에서 나온 서류 국방부에서 인정을 했죠. 어제. 거기 보면은 부모님이 전화가 왔었다는 기록이 나와 있고 또 보좌관도 전화가 왔었다는 게 나왔고 또 이 담당관이 이거 부모나 우리 주위 분들에게 얘기하지 말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은 본인이 직접 얘기해라. 이렇게 소위 충고도 하고 타일렀던 기록도 거기 보니까 지금 나와 있더라고요. 이제 이런 정황이 있는데도 장관께서는 전혀 관여 안 했고 전화한 일도 없다고 잡아댔다가 이 사실이 나오니까 지금 난처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과정이 국민들이나 우리 정치권이나 언론이 너무 많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정 총리께서 오늘 아침에 신문과 뉴스를 보니까 아주 중심으로 사과를 했더라고요. 또 우리 신임 이낙연 대표도 사과를 했어요. 그렇다면은 이런 서일병의 문제 하나가 얼마나 크기에 당 대표와 그리고 국무총리가 동시에 사과를 했을까. 지난번 조국 장관 사태 때도 이렇게 두 분이 총리나 당대표가 사과한 일은 없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저는 빨리
추 장관이 이 현실을 알아차려야 됩니다. 예. 이걸 고집을 부리고 자꾸 아니라고 그래서 동료 의원들이 감싼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조국 문제 같은 경우도 네. 아시다시피 몇만 명이 광화문에서 법원 앞에서 지키려고 애를 썼어도 네. 결국 사퇴를 하고 말았거든요. 이건 더 큰 문제로 가서는 안 된다. 그럼 대통령에게 결국 짐을 떠넘기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정치적 해법이 있다라는 얘기를 총리가 처음으로 했는데 예. 이 내용은 깊이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아마도 정치적 해법은 그만둬라. 이런 정도 되면은 더 이상 우리 국민에게 불안감을 주고 이 장병들에게 불안감을 줘서는 안 된다 하는 총리의 그 뜻 있는 의미 있는 네. 그런 발언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예. 뭐 홍 의원께서는 이낙연 대표부가 어떤 정치적인 해법적으로 거론을 하셨고 그래서 이게 네네. 사실은 이거는 뭐 추미애 장관의 거취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결단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하신 거죠. 위한 이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 저는 이 말이 딱 떠오릅니다. 덮어씌우기가 참 성공하려고 하고 있구나. 그건 안 통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아까 황제 휴가도 말씀하셨고 탄력 운운하는 말씀도 하셨는데 이게 다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황제 휴가 이 서일병이 첫날 이 1차 병가를 냈습니다. 이게 10일입니다. 그리고 수술이 끝나고 수술 결과가 그러니까 10일 만에 무릎 수술이 다 완료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붓기도 안 빠지고 실밥 다 안 뺐어요. 그리고 2차로 휴가를 냈습니다. 2차 휴가는 9일간 준답니다. 그 19일간 휴가를 했습니다. 그 기간에 실밥도 떼고 다 했습니다. 그 기록들은 다 있죠. 그 절차를 분명히 밟았습니다. 그러고도 제대로 안 돼가지고 개인 휴가를 4일간 씁니다. 그리고 23일간 휴가를 썼습니다. 이거는 규정에 딱 맞는 얘기예요. 벗어날 거 하나도 없어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이걸 황제 휴가라고 덮어씌우면은 이게 전형적인 덮어씌우기입니다. 그 다음에 탈령했다고 그러는데 탈령은 사실 전혀 없어요. 휴가 내가지고 그 절차를 거쳐가지고 했습니다. 그건 이 부대장들이 다 같이 인정하는 바입니다. 탈령 그런 사실 전혀 없습니다. 탈령했다 몰아가는 것은 전형적인 덮어씌우기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기까지 사실인데 네.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다 그대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뭐 덮어씌우기, 뭐 민원을 어떻게 했다. 민원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게 아무런 압력이 없었다는 걸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민원으로 해서 압력이 통합니까? 민원 창구에도 얘기를 했으면은 그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간 겁니다. 부모가 아들이 아픈데 군에 내 아들 아픈데 좀 어떻게 조치해달라. 그 소리 하는 게 상식이고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게 왜 잘못입니까? 자, 지금. 저는 그래서 네. 내용은 그게 전부 답니다. 그게 전부 다인데 이렇게 갖다 붙이고 저렇게 갖다 붙여가지고 이걸 그냥 부풀려가지고 마치 추미애 장관과 서일병의 모든 걸 다 문법을 저지른 것처럼 만들어 놓은 게 이 내용이에요.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한 그런데 말씀만 더 분명히 드리면은. 잠깐만요. 네. 잠깐만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 총리가 무슨 말씀을 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상황에서 국방부가 서류를 안 남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국방부에서 잘못이 있기 때문에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계속해서 수조장을 물러가라 한다는 것은 저는 이건 경우가 지나치도 대단히 지나친 것이다.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다는 것이냐. 잘못한 게 없습니다. 국방부이 잘못한 게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규정에 어긋난 게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알았어요. 한 말씀만 드리면은 이게 나 이것 갖고 긴 논쟁을 하고 싶은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는 없어요. 이미 국민과 언론에서 다 알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추 장관이 소설선에 했을 때 그 분위기와 그 상황이 어땠습니까? 전부 쉬어오고 거짓말한다 이런 거였는데 그리고 전혀 관여를 안 했다 했는데 이게 인사기록실에서 나와 있는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 부모로서 자식 사랑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냐? 내 전화 한번 했다. 또 집에서 남편이 했다든지 보좌관이 했다든지 이렇게 풀고 갔어야 되는데 보좌관도 그런 일 없다. 또 남편도 한 일 없다. 자기도 한 일. 그러면 이게 가공으로다가 서류를 만들었습니까? 그럼 국방부가 또 지켜야 할 3년 내지 5년 서류를 보관해야 되는데 점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증인들이 나와서 내가 봤다. 또 이렇게 했다. 하니까 마지못해서 이제 어제서 공개해서 이제 시인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일련의 문제가 의혹을 사게 돼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은 전화로 아프다고 밖에 나와서 병원에서 치료오고
나 아프니까 못 들어간다. 전화로 해서 이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다면 앞으로 모든 장병들이 전화로 이제 병가 내고 휴가 낼 거 아닙니까? 이런 선리를 나는 남겨서 안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아마 총리나 또 당대표가 발빠르게 사과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국방부에 합니다. 민원한 것이 문제라고 한다면은요.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민원 거는 게 문제라는 얘기로 결론이 나옵니다. 네. 근데 국방부에 민원하는 게 잘못입니까? 자, 오늘 민원 제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시인을 했어야지. 민원을 해야 되는데 민원한 없다고 그랬거든. 부분은 아니 민원하지는 않았다는 소리를 안 했지 않습니까? 네, 자, 오늘 여의도 중계석이 압력 넣는 거라고 전혀 다른 겁니다. 자, 두 의원님, 민원 넣었다는 사실은 권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얘기의 반증이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한홍 의원이 민원을 했고 전화를 했느냐 하니까 소설선에 한 대목이 바로 그 대목이에요. 자, 오늘 여의도 중계석 이렇게 해놓고 나서 지금 와서 나오니까 이제 사람으로 부모로서 이거는 이야기가 안 되죠. 홍 의원님, 서 의원님, 자, 오늘 시간 관계상 이 뜨거운 토론을 더 이어가고 싶지만 좀 더 이상 요 기회는 다음에 또 한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두 분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서른 의원,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이었습니다. 네, FM 94.5MHz YTN 라디오 출발새 아침 8시 정각에 돌아오겠습니다.